자, 그러면 2부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부 토론의 사회를 맡게 된 강원대학교에서 환경법을 공부하고 있는 박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예정된 토론, 지금 예정된 시간이 한 5시까지인데, 그동안 청중에 자유 발언 좀 고려한다면은 한 40분 정도 저희가 토론에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다행히 오늘 또 다행히 결과적으로 하여튼 5분이 현장에 참석을 하셔서 10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발표를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2019년에 고양시에서 아마 한국에서는 최초로 이제 나무 권리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총 이제 7개의 부분을 구성된 선언이었는데 마지막 7조가 이제 나무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조와 관련해서 김기종 선생님께서 생태법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앞선 이런 의제, 화두 이런 것들을 일단 던져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자연의 권리 인정 그리고 그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실천 방안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어떤 첫 좋은 출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자연의 권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 오늘 토론이 토론회가 굉장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김학우 교수님. 지금 김도희 변호사님이 참석을 하셔가지고요. 첫 번째로는 호서대학교의 김학우 교수님께서 10분 내외로 토론을 합니다. 나오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김학우입니다. 저는 여기 소속이 호서대학교 창의교양학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 전공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양을 연구한 건 아니고 제 전공은 철학입니다. 철학. 그래서 철학 중에서 이제 환경 철학, 환경 윤리를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고요. 주로 공부했고 글도 이제 글이나 책이나 그쪽으로 글을 많이 써서 오늘 김유정 선생님께서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법보다는 이제 철학적 윤리적 접근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아마 내용도 철학적 윤리적인 내용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분 정도 분량으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이제 있고 3장을 했는데 페이지가 굉장히 늘어나네요. 그림도 있고 하니까요.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읽어가면서 코멘트 할 거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실천상의 문제들 그리고 생태 부분이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토론문에서는 이제 환경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도 별로 안 하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실천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도 지적하고 그래서 이제 생태법인이라는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환경 실천을 하는데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도입하면 의미가 있겠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대량발상 전염병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대창궐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주목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할 문제는 사실상 환경 문제다. 코로나는 사실상 보면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문제에 비교하면 그래서 오늘날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종말론적인 경우는 미첼 탑슨의 침몰 개봉 이후, 마크 라이너스의 6도의 멸종, 그리고 데이비드 월러스 브레이의 2050 거지불능 지구 등등 여러 단위의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환경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보고하는 그 책들이나 글들이나 언론 보도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심각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최근의 보고가 있습니다. 국제 지속가능성 연구단체인 퓨처스가 52개국 222명의 과학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세계 경제 포럼이 선정한 세계 위험 30개 항목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0개 항목, 세계 이제 그 위험 이라는 게 있는데, 그 30개 중에 어느 게 제일 위험하냐? 그거 한번 골라봐라 그랬더니, 인류 생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세계 5대 위험을 꼽았는데, 기후변화 대응 실패, 기상이변, 생물다양성 감소, 식량위기, 그리고 물부족이 꼽혔다고 합니다. 전부 다 환경 문제예요. 5개가 30개 항목 중에 가장 그 위험이 될 항목이 다 환경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56페이지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을 보면 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밑에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겁니다. very likely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위로 갈수록 그 영향이나 충격이 큰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 뭐 30개 항목 위험 항목이 쭉 있는데, 그러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크고 충격이 가장 큰 거, 영향, 우리 여기 이제 밑에 안 좋은 영향이 가장 큰 게 오른쪽 위에 있는 겁니다. 그 이제 4등분 해놨죠? 4등분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건데, 거기에 들어간 게 거의가 환경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면 맨 원래 색깔이 있는데 흑백으로 바뀌었네요. 이쪽에 보면은 이제 뭐 익스트림 웨더, 바이오디버시티 로스트 해가지고 그 기후 문제라든가 생명 다양성, 황실 문제 이런 게 이제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오늘 이제 돌고래 문제 갖고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생명 다양성 황실과 같은 그런 문제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빼놓은 게 있는데 그 전염병 있잖아. 전염병은 밑에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영향도 미약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인펙셔스 디지즈하고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재 코로나 전염병 사태를 겪고 있지만, 그리고 뭐 퇴로는 맨 제일 아래쪽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퇴로가 받으면 뭐 경악하고 뭐 난리가 나는데, 사실상 그런 거는 환경 문제라면 퇴로나 전염병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코멘트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학술대회에서 시간 지키는 게 미덕인데요. 그래서 환경위기에 대한 시나리오가 가정되었다는 환경회의론자들의 입장들도 있긴 하지만, 이와 같이 오늘날 지구온난화 및 기후위기,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등의 환경 문제들은 우리 일상이 되어 있고, 그 영향이나 충격은 인류의 생태적 파멸이나 종말을 경고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는 것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정설이 되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환경 문제의 이런 심각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환경 문제가 늘 먹고 사는 문제와 같은 당장 임박한 문제 뒷전으로 밀려있는 것은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환경 문제의 특성에 기인하는데, 흔히 환경 문제는 장기적인 집합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로널드 샌들러는 윤리론과 사상의 문제라는 그런 글에서 대부분이 많은 중요한 환경 문제는 장기적인 집합적인 환경 문제들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샌들러에 따르면 그런 문제들은 서로에게 알려져 있지도 않고 서로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멀리 떨어져 있는 개인들에 의한 겉보기에 하찮은 수많은 결정들과 행위들이 누적적이면서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럴 때는 서로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별로 관련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별다른 의도 없이 뭐 이제 환경을 더럽혀서 너희들 다 뭐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하는 거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하찮게 일상에서 하는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이제 환경이 오염되고 훼손되고 하는데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얘기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어렵게. 그래서 서로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별로 관련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별다른 의도 없이 무심코 행하는 하찮은 개별적인 행위들과 그 결과들이 점차 누적되어 환경적 재앙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고통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환경 문제는 우리가 별다른 의도 없이 무심코 행하는 겉보기 하찮은 수많은 행위로 인해 장기적이고 점차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환경 문제의 이러한 특성들은 우리로 하여금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방치하거나 관심 밖에 두도록 하고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도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가 복잡하고 광범위하다는 특성은 똑같은 환경 현실을 놓고도 찬반 양면이 끊이지 않게 만들고 늘 낙관적 입장과 비관적 입장이 병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집단적 행위 환경 문제들이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개인들 각각의 자그마한 기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니까 하지만 샌더는 그러한 개인의 자그마한 기여가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요구하게 된다면 사사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미세먼지 문제나 지구적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기여하는 것이 사소한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약간의 비용을 요구하거나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 든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할 것인지가 확실치 않은 경우라면 더욱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이럴 때는 나 한 사람이 자동차를 타지 않는다고 미세먼지 농도나 지구기온이 그다지 크게 달라질 것도 없고 몸만 고달프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동차를 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람들은 당연히 자동차를 포기하고 먼 거리를 힘겹게 걸어다니기만 하는 얘기다. 그러나 당장 목전에 닥친 코로나 사태나 먹고 사는 문제와 같이 만사제쳐두고 총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름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흔히 과학기술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과학기술적 해결책 혹은 정치적, 경제적 해결책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있을까. 이를테면 우리는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그런적인 해결보다는 당장 대중교법과 같은 현실적 접근을 통해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죄송한데 시간이 지금 초과가 돼서요. 조금 정리를 하고 나중에 혹시 또 남으면은 못한 말씀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여기서?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기 다른 분들 일단 한번 돌고 나오면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잘라서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김은철 대표님. 네. 그러면 사단법인 곧잘 사람들의 김은철 대표님께서 10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격한 시간이 하기 때문에 긴장입니다. 저는 제주에서 왔고요. 곧잘 사람들 분들과 왔습니다. 곧잘을 잘 모르실 텐데 제주뿐이 아니라 제주 화산호이기 때문에 화산 용암지대에 만들어진 제주만의 생태계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멸종위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그런 곳입니다. 2005년에 만들어진 쭉 곧잘 보존 운동을 해오고 있는데 오늘 그 돌고래 얘기를 들으면서 돌고래 보존 운동 하시는 분들하고 곧잘 보존 운동하는 저의 공감대 또는 고충이 많이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얘기는 이제 생태 법인 얘기가 나만 큰 돌고래 문제만이 아니라 곧잘 보존해서 상당한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 주제 발표 때도 좀 나왔지만 현재 환경 문제를 과거의 시각, 산업화 시대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이게 인간 중심이 아니라 생태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부분은 대단히 크게 공감하고 그걸 전제로 이 생태 법인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데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또 현실적으로 제가 한 2005년부터 쭉 고자월 운동을 할 때 느꼈던 문제, 현행환경보전법 자체가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 생물권들을 보존하는 데 어떤 기능을 해오고 있느냐고는 상당히 미흡하다. 결국은 그 인간 중심 사고에서 좀 더 나아가면 개발 중심 사고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개발 과정에서는 뭐 제도에서는 특별법도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하고 있는데, 이 환경영향평가법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동식물 생태계 보존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결코 그러지 않다는 데 한계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 뭐 결국은 대부분 영향평가 단계에서 나왔던 멸종위 동물이나 식물이 있으면, 식물인 경우는 이식을 이식하면 되는 거, 동물인 경우는 더 심하게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개발되면 그 동식물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서식지로 옮길 것이다 라는 전제로 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 그건 이제 예를 들어 돌고래를 얘기한다면, 돌고래 해상풍력이 생긴다면 돌고래 서식지는 다른 쪽으로 옮겨서 서식하면 된다. 그럼 그럴 것이라는 형태 수준에서 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게 대부분 통과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전체로 봤을 때 그 개발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동물 또는 식물들이 권리는 전혀라는 게 뭐 100%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보존되지 않고 있고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동식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그게 물론 제가 오늘 얘기했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남방큰 돌고래도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저희는 뭐 환경단체로 계속 문제제기도 하고 주장도 하고 합니다. 근데 아까 계속 해봤자 결국 하는 수준은 일식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때 이제 과도하게 대표성을 갖고 힘을 발휘하는 것은 누구냐? 그 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는 동식물들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민 전체도 아니고 제주도민 중에도 개발 사업하고 있는 지역 주민 중심으로 이제 그게 과도하게 대표되고 목소리가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인 도민한테도 그렇고 피해를 입고 있는 동식물, 생물권에도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 결국은 이게 새로운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방안으로서 저는 오늘 얘기 나왔던 생태법인론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좀 들어갔을 때 고민해야 될 부분은 좀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생물 자체, 생물권이라고 할 수 있는 야생생물권이나 이런 가치에 대해서 바로 이제 법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으로 치환해서 바라볼 수 있느냐의 문제를 좀 고민스럽고요. 그러면 이제 남방큰 돌고래도 하나의 생태법, 그러니까 법인격 갖고 있는 두체, 기타 여러 동물들마다 다 하나씩 법인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저는 현실적으로 그거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떠한 조건에 맞는 생태법인이 만들어지면 그 생태법인이 어떤 개발 사업이나 어떤 환경적 변화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그런 동식물을 대변해서 대리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형태의 생태법인 체계가 좀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남방큰 동물 하나만 갖고 얘기하면 당연히 그거 하나의 법인 체계가 좀 맞을지 모르나, 예를 들어 고자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깃벌 숙동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옛날 도룡인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그 생물들이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전국적으로 더 다양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의 그거에 대응하는 법인 체계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그런 현실 고민이 돼서 조건에 맞는 형태의 생태법인을 만들고, 그 생태법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생물을 대리해서 어떤 주권자의 소송이나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접근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큰 틀에서는 동의하기 때문에 이런 세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추가하면서 이게 오늘 자리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태법인론이 좀
현실화될 수 있는 시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인격과 다른 야생격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조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가 이 인격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이제 일반인들이 그 인격이라는 법인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관념하고, 실제 이제 법학이라고 하는 학문 세계에서 이 인격이라고 가지는 어떤 개념의 어떤 그런 관념, 기능 이런 것들은 지금 좀 다릅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차이에 대한 분명한 이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논의들이 막 여러 가지 막 섞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토론회가 하여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하여튼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이런 개념 자체에 대한 어떤 사용, 이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토론을 촉발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그 영상대학교의 박규환 교수님께서 또 이 헌법적 판단 방식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산대학교에서 헌법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규환 교수입니다. 저 이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이제 생태 문제에 관심을 옛날부터 있었는데 헌법적 차원에서 큰 틀에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생태법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오시는 걸 보고 참 고민들을 많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이 지역이 제주도이길래 그러면 이게 가능성도 있겠다. 그 제주도라는 특수한 지역과 그리고 현재 저는 이제 고자왈 지역에 가서 놀랬던 게 대규모 덤프 트럭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저는 그게 아무런 제한 없이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사실 그 관련해서 언급도 논문에서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돌고래 문제는 몰랐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고자왈은 제가 이제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왜냐면 덤프 트럭이 뭐 한두 대가 아니더라고요. 그 지나다니는 게. 그래서 제주도민은 이런 데 관심이 없나? 이제 이랬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제 제주도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매년 제주도 겨울에 가서 이제 휴가를 하고 오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어요. 덤프 트럭을 쳐다보면서. 근데 이제 이런 활동이나 이런 환경 운동을 하시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디서 막히냐면 법에서 막히거든요. 법적인데 이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생태법인이라는 걸 만들어냈다는 걸 이제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처음에 보자마자 얼마나 이게 현실이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제 법적인 저가 이제 법학자다 보니까 법적인 것을 이제 저도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제 여기서 논의가 출발하는데, 생태법인은 저는 굉장히 제주도에 한정해서 한번 입법화 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매우 긍정적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고자왈이라는 대상하고 돌고래는 상징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라는 지역으로 한정해가지고 특별법 형태로 나간다.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론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근거를 대야 되거든요. 그런 걸 진행하려면 이론적, 법리적인 근거를 대야 되는데, 이제 오늘 발표 책자 7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독일에서는 이미 생태적 법치국가라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헌법학자들이 이미 이게 지금 이제 법학을 안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법치국가 개념을 조금 설명드려야 되는데, 중세시대가 망하고 나서 근대시대가 시작됐을 때 제일 먼저 법치국가를 만든 이유는 중세시대에는 왕 마음이었거든요. 세금과 형벌을 갖다가 왕 마음대로 정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아주 대표적으로 법치국가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자유를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였는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빈곤층이 생기고 자본주의가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빈곤층들이 생기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보험제도가 나오고 의료보험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에서
선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는 우리의 자유를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였거든요. 국민들의 요구가. 그런데 이 산업혁명 시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비공층이 등장하는 사태를 보면서 이제 국민들의 요구가 뭐냐면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법치국가, 자유주의적 시민적 법치국가라고 하는데 그 당시 그 이론을 가지고 토대가 됐을 때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라였는데 그 다음에 빈곤층과 위로보험 또 아동들이 막 14시간씩 일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다 같이 좀 잘 사는 방향으로 나가자. 이게 이제 사회적 법치국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19세기에 그 자유적 법치국가가 있었고 20세기에 이제 그 사회적 법치국가가 나옵니다. 그럼 21세기에는 뭐겠느냐? 21세기는 환경 문제 때문에 생태적 법치국가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독일에서. 자,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마땅한 아이템이 없었는데 이제 여기랑 연결되면서 제가 이거 고짜화라고 돌고래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서 이거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법이론을. 자, 이 시작은 어디서 되냐면 그 76페이지 독일 기본법 20A조인데 이 조항이 독일에서도 94년에 신설된 조항인데 논란이 많았던 조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연적 생활 기반이 앞에다가 인간의 자연적 생활 기반을 넣자, 않는다, 인간을 빼자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그 독일 국회에서. 왜냐면 인간의 자연적 생활 기반으로 해버리니까 주체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동물도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당연히 녹색당에서, 독일 녹색당의 그린회에서는 이걸 주장했는데 이제 다른 보수당에서는 이제 이걸 좀 우려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그러면 인간의 자연적 생활 기반으로 하지 말고 자연적 생활 기반으로 법조항을 만들어 놓고 자연적 생활 기반에 인간만 포함되는지 동물도 포함되는지 식물도 포함되는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는 걸로 열어놓자. 그래서 이게 개방형 조항이 됩니다. 그러다가 2002년에 동물들이라는 단어가 삽입돼요. 그래서 이제는 명확히 독일에서는 이 자연적 생활 기반에 인간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동물도 포함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독일법에 보면 우리나라는 아까 이제 고짜화 얘기하시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무용지물이다 얘기하셨는데 독일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법들이 많이 생겼고요. 실제로 이제 보상을 하는 게 많거든요. 이제 보다 보면 환경적인 침해가 발생했을 때 그 수익을 내는 기업체가 보상적인 어떤 의미에서 어떤 돈으로 쉽게 얘기하면 해결하는 건데 그거를 금지하는 입법까지도 생겼습니다. 독일에서는. 만약에 자연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리고 그 회복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돈으로도 보상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독일과 우리나라의 지금 환경을 쳐다보는 시각은 너무 다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 이제 저출산 때문에 뭐 출산휴가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양육수당도 주잖아요. 근데 제가 한 20년 전에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저희 애들이 깐난 애기들이 3명이 있었는데 1인당 20-30만 원씩 받았어요. 3명이 합치면 60만 원 돈을 받았는데 난 외국인인데 왜 돈을 주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20년 전에 한국에서는 제가 애를 낳아서 국가에다가 양육수당을 요청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네가 낳지 애를 우리가 낳았어? 이런 식이었거든요. 왜냐면 저출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저출산을 걱정하면서 양육수당을 이상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독일은 그 당시에 이미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애들을 공동으로 육아한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공동으로 육아가 아니라 네가 육아하는 거야. 네가 애를 낳았으니까 네가 책임지고 네가 부양해라.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육비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마찬가지로 이 생태 문제도 독일의 그런 상황이 과연 한국에 적용되려면은 아주 지금 여러 번 나왔는데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사람이냐 인간이 자연을 이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는가 이런 시각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시각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라고 보고 공존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배에서 공존이라는 제 논문에서 이제 많이 얘기했는데 아직도 자연을 지배한다고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생태법인을 얘기하고 생태적 뭐 어쩌고 얘기를 해도 잘 안 먹혀요. 아까 양육비처럼.
사람들의 인식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환경 폐해가 심해지고 다 같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은 누가 얘기 안 하도 양육비 주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생태법인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2022년 한국에서 과연 이 얘기가 먹힐 수 있을 것인가 이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 보니까 저는 한국도 곧 도입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법이론적으로 좀 이제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76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비례원칙이라는 심사 기준인데 이건 법이론인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좀 연구해 보니까 이제 독일의 빈터 교수가 생태적 비례원칙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더라고요. 77페이지 보시면 법이론적인 게 나오는데 뭐 시간이 제가 이제 저는 원래 7분 이거 부탁받고 준비했는데 오늘 뭐 10분이라고 하셨으니까 한 1, 2분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서 또 마지막으로 요 얘기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77페이지에 이제 그 사례가 나오는데 오른쪽에 건 약간 법이론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77페이지에 사례 보시면 이 빈터 교수가 든 예인데 자연보호 구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땅 위에 도로를 놓는 것보다는 당연히 지하 터널을 만드는 게 그 자연보호 구역을 더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비용 문제예요. 만약에 지하 터널을 뚫어버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거보다는 그냥 자연보호 구역이라도 그 땅 위로 도로를 놓자는 겁니다. 자, 이것을 판단할 때 이 생태적 비례 원칙이라는 이 원칙 아니면 생태적 어떤 이론을 도입하면은 완전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요, 당연히 자연보호 구역 위로 도로가 뚫립니다. 그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은 인간 공동체에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부담을 준다는 거죠. 비용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로 뚫으라는 거고 생태 문제를 들고 와서 생태적 비례 원칙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공사는 터널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비용과 상관없이. 그 비용을 공동체에서 부담할 여력이 안 되면 공사 중단이에요. 아까처럼 풍력발전이나 돌고래 같은 경우도 이런 논리로 해서 법원에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다 공사 중지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나라가 가진 이 법이론으로 봤을 때는 여기 전통적인 사회학적 비례 원칙을 쓰거든요. 이건 인간의 공익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상적인 철학적 구조가 깨지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뭔가를 해결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토론에서 계속적으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철학적 구조, 생태.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토인비의 얘기를 좀 역사학자 토인비의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토인비가 얘기했던 유명한 말 중에 역사의 변혁은 항상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가 이게 아마 모델이 되면 충분히 생태법인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78페이지 보시면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21년에 이미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미성년자들에게 권리를 인정해 준 게 있어요. 그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태적 비례 원칙이라는 거는 이런 개념도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좀 시간 관계상 좀 제약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 동물권 행동 카라의 신조 팀장님 10분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물권 행동 카라 신주은이라고 하고요. 오늘 생태법에 관련해서 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물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도 있었지만 조금 제가 좀 그 동물권을 포커스해서 할애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태법인을 통한 동물 권리 보호에 대해서 일단 동물 권리에 대한 법정책적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동물권이라는 표현은 이제 비인간 동물 본연의 생명이 존중이 되고 보통받지 않을 권리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에서 동물권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가 말하기를 동물 또한 인간과 같이 고통을 느끼는 쾌고 감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물들의 고통을 인간의 고통과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동물이 서식지에서 주체적인 삶을 이어가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보호해야 할 도의적 책임이 인류에게 있음을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다 인지를 하고 있죠. 나아가서 지각력 있는 존재로서 동물을 바라보는
일반 정말 평범한 시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권이 하나의 사회적 의제로 확산되는 변화 또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실질적인 동물 생명권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사실상 그렇다고 할 수 없는 한계 또한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쭉 돌아보면요. 학계나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진영 등에서 동물권에 대한 담론이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어쨌든 이 조항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 민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동물 관련 법제도 역시 개선이 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동물권은 시장 경제 속에서 이 추구에 밀리는 후순위 의제로 계속 간주되고 있습니다. 동물의 생명이 달린 개발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현상은 너무도 당연히 발생하고 있어요. 동물은 생태계 구성원이지만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한계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각력 있는 존재로서 법률 하에 보호받지만 동물의 법적 권리를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 모순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현실을 좀 조명을 하고 방안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과 자연권 통틀어서 이 두 가지 권리에 대한 어떤 보전을 위해서 어떤 법률적인 접근이 필요한지 좀 고민하기 전에 사례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04년에 유명한 그 천성산 터널 공사 관련해서 환경단체가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 노동용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이를 원고로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설악산의 케이블카를 이제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문화재청이 문화재 현상 변경을 허가하면서 이 설악산 국민행동과 이제 동물권 연구단체 PNR 이 사냥 28마리와 사냥 연구가를 원고로 해서 케이블카 사업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두 소송 모두 원고의 법적 권리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소송 같은 경우는요, 재판도 하기 전에 재판부가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이례적으로 내렸었는데요. 이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납부를 하는 건데 아직 재판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사전에 소송 비용 청구 명령을 내렸다. 이 자체가 재판부가 사냥이 원고인 소송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미 애초부터 생태계의 일원이자 개발행위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동물이기 때문에 원고 자격을 얻지 못한 선례들입니다. 국가 차원의 생태계 보전 정책, 법제에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연과 동물의 법률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모순이 지속이 되면서 사회적 갈등 해소는 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토론의 발제자이신 진희준 교수님께서 인간 이해 존재에게 법적 권리 인정하는 법인 제도를 생태 민주주의 작동 방안의 하나로 접목해서 생태법인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법인 역시 전통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된 자연인을 넘어서 사회 변화 그리고 필요성 여부에 따라 형성된 걸 본다면 이 생태법인 또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었는데 방글라데시나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 뉴질랜드, 미국 등 일부 국가 법원에서 자연의 일부인 강을 법인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의 권리를 다룬 소송 중 하나의 아트라토 강 케이스가 있는데요. 강 유역 일대에 벌어지는 채굴, 벌목 이런 개발 행위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식량권, 민족 공동체 문화 등을 위험하게 만든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본 소송을 판결한 콜롬비아 헌법재판소가 거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걸 넘어서 자연의 중요성 또한 그 자체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본다. 그리고 자연은 권리의 주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래 인용된 출처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실질적으로 동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장명한 것 같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대한민국 개발 역사 속에서 생태 철학의 부상과 더불어 자연과 그 구성원에 대한 권리 옹호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실질적인 권리 보호의 필요성 그리고 대안들은 또 같이 제기가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 생태법인 또한 새롭게 소개가 되면서 대안으로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과 동물, 더 넓은 차원에서 자연은 나눌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자 상생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생태법인에 대한 활발한 공론화가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나아가서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권리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법제들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물권 측면에서 그 생태 법인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은 제가 계속 지금 중간중간에 제가 코멘트를 하려고 하는 이 부적절한 욕구가 자꾸 생겨가지고요. 지금 말을 제가 오늘 사회자로 왔기 때문에 코멘트보다는 시간 관리가 중요한데 그렇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오늘 이 자리가 되게 저한테는 되게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복지를 하고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이 토론회를 또 주최한 해양환경단체, 사실 이 하핑크 톨킨스는 제가 소속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환경법센터에서 동물법을 주제로 이제 그 학술대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조약골 대표님께서 또 토론을 또 해주셔가지고 또 그때 인연을 갖게 됐는데 오늘은 지금 그 황현진 대표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핑크돌핀스 대표 활동가 황현진입니다. 저는 하핑크돌핀스가 10년 가까이 제주 남방 큰돌고래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위기감을 토대로 생태법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1년에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돌고래 수장 앞에서 돌고래를 바다로라는 손팻말을 들고 수족관 돌고래 해방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불법으로 포획되어서 좁은 콘크리트 수에 갇힌 제주 남방 큰돌고래들과 마주한 순간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존재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물음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주 남방 큰돌고래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제주 바다에서만 1년 내내 서식하는 국제보호종 돌고래입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제주 바다에서 살아온 제주 동인이며 2012년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 생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인간 동인들의 무아증 속에서 20여 년간 강제로 납치돼서 인간의 돈벌이와 즐거움을 위해 착취당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난개발과 해양오염, 무분별한 어업행위와 선박 관광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폐허구 등으로 폐허구 같은 인간이 발생시킨 쓰레기로 지느러미가 잘려나가고 고통받는 남방 큰돌고래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민의 생계활동이나 낚시꾼들의 여가활동 보장을 운운하면서 피해 실태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방 큰돌고래들의 먹이활동과 휴식, 번식을 방해하고 직접적 신체 훼손을 유발하는 선박 관광도 인간의 즐거움과 경제 논리를 앞세운 채 강행되고 있습니다. 남방 큰돌고래는 제주 해군기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 과정에서도 환경 영향평가 대상에서 누락됐습니다. 2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019년 12월에 제출된 제주 구자읍 한등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1년 동안 사업 예정지에서 연안 정착성인 남방 큰돌고래들을 단 한 차례도 관찰하지 못했다며 문헌조사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환경영향평가가 도전이 아닌 개발을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며 인간의 필요에 따라 남방 큰돌고래를 비롯한 비인간 존재들을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얼마 전 발표된 제주 지역 해양 공간 관리 계획에서는 남방 큰돌고래들의 주요 서식처인 대정읍과 구저읍 일대가 모두 에너지 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주 남방 큰돌고래들은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보금자리가 파괴되고 사라지는 폭력을 언제까지 견뎌내야 합니까? 정부기관이 지정한 해양 보호생물조차 또 국제보호종인 이 남방 큰돌고래조차 그들의 삶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멸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법과 정책이 수평적이지 않은 지위와 차별을 전제로 인간들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하핑크돌핀스가 제주 남방 큰돌고래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야 했던 말 또한 인간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돌고래 타령이냐,
돌고래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라는 존재 간의 우열과 위계를 따지는 말들이었습니다. 위계에 기반을 두어 비인간 존재들을 수단화하고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는 현행 법과 정책은 결국 인간 내부에서도 위계를 만들어내고 인종에 따른 차별, 성에 따른 차별, 춘심지와 나라에 따른 차별, 장애 유무에 따른 차별을 더욱 공고하게 합니다. 일부 인간들이 보이는 비인간 동물들에 대한 혐오는 외국인이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같은 뿌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올바른 모습입니까? 우리는 전례 없는 기후위기, 6번째 대멸종의 시대, 인수 공통 전염병과 감염병 대유행 등 생태계에 닥친 이 위기가 인간이 지구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 의존성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비인간 존재들을 함부로 착취하고 그들의 삶을 파괴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남방 큰돌고래를 비롯한 비인간 존재들을 돈벌이 수단, 오락거리, 먹거리로만 바라보며 그들의 서식처를 함부로 훼손하고 인간 중심적 사회 구조를 유지하는 이상 우리는 인간족이 직면한 위기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보금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갈 권리가 있다면, 자본에 착취당하지 않고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면 마땅히 다른 존재들에게도 그러한 권리가 보장돼야 됩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우리는 생태법인 개념의 법제화와 생태법원 설립을 통해 제주 남방 큰돌고래들의 바다에서 살아갈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더 많은 비인간 존재들의 생존권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방 큰돌고래가 처한 위기가 지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위기임을 알아차리고 모두의 생존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존재 간 관계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상상을 지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현장에 참석한 토론자의 토론은 다 일단 들었습니다. 네, 오늘 주제 발표에 대해서 뭐 특별한 질문이 있다기보다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고 좀 더 법제화를 위해서 좀 더 이제 실천적인 노력을 말하려면 좀 부탁하고 응원하는 그런 이제 토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한 12분 정도 지금 이제 혹시 청중에서 혹시나 뭐 질문이나 아니면 뭐 의견이 있으면 한두 분 정도 받고 이어서 우리 두 주제 발표자님께 마무리하는 발언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청중에서 뭐 발언하실 게 있으면 발언 준비 중에 하나만 네. 질문인데 단순한 질문입니다. 돌고래에 대한 궁금함이 생겨서 네. 서식지가 지금 대전과 부자로 좀 특정돼 있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 지역이 어떤 서식 환경에 적합한 이유나 이런 근거가 있나요? 네, 장 박사님. 그 지역이 유독 다른 지역과 다르게 특별하게 적합한 근거를 연구를 하지는 못했고요. 제주도 연안 전반적으로 보면 남방 큰돌고래가 이동하는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지역이 특히 많이 관찰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먹이와 같은 생태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저희 연구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발견을 하는 지점과 관련해서는 그 지역이 돌고래가 연안 가까이에 접근하기 좋게 생겼어요. 그래서 돌고래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멀리 있으면 잘 보기 힘든 분들도 그 지역에서는 조금 쉽게 돌고래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쪽에서 목격된 바가 더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 질문에 대해서 이거는 첫째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일단 우리 장 박사님만 부탁하고 싶은 게 우리가 상당히 물살이 세니까 물살이 세고 강이 센 데라서 해양의 오염 물질들이 빨리 어떻게 좀 이렇게 해소돼서 혹시 좀 다른 바다보다는 좀 서식 환경이 좋은 건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 동네가. 이거는 과학적인 일이 아닙니다. 네. 거기 청중에서 더 이상 많이 없으면 그러면 혹시 저기 아까 제가 그 우리 김한 교수님 그 제가 발언을 조금 무리하게 좀 중간에 좀 잘랐는데 혹시 그 마무리할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조금 있다가 주제 발표자들 먼저 할까 아니면 교수님이 혹시나 좀 마무리하고 싶은 발언이 있으면 마무리 발언을 네. 해서 네, 1, 2분 정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잘못 체크를 해서 감각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문제고 집합적인 문제니까 이제 심각한 문제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해결하려고 들지도 않고 뒷전으로 이제 밀어놓고 하는데 또 해결한다 하더라도 대정요법을 쓴다고요. 그 근원적인 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난 겉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너무 급하니까 그거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감기 걸렸을 때 왜 이렇게 근원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뭐 열대를 위해서 얼음 찜질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대정요법 쓴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과학기술적 해결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철학적 윤리적 접근이 이제 필요한데, 그 이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더럽히는 인간의 이제 그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마음가짐, 뭐 이제 우리 삶의 방식, 요즘 이제 소비사회 뭐 하면서 자원을 착취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이제 생활 방식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것도 고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관성이 있잖아요. 담배 중독된, 술 중독된 사람한테 술 끊으면 다 안 끊잖아요. 그죠? 안 끊고, 뭐 잘 안 끊어지죠. 그래서 이제 술 먹고 배가 아프고 그러면 뭐 그 저기 해장술 먹고 술을 끊으면 되는데 끊으니까 줄이면 이제 해결되는 건데 이제 해장술 먹고 그런 식으로 대정요법을 쓴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태도들 이제 관성 때문에 잘 그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도 이제 그 보면은 58페이지 맨 아래 패러그래프가 그겁니다. 이제 유엔사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이거 해결하겠느냐 만약 그런 문제들을 환경 문제들을 굉장히 비관적인 이제 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할 말이 근데 우리가 이거 비관만 하고 있고 이걸 이렇게 뒷전으로 환경 문제를 밀어놓고 할 그런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이런 상황에서 뭐 이제 그 군사작전과 같은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군사작전도 좋지만 뭐 나중에 뭐 전쟁까지도 이제 뭐 전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환경전쟁 일어났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는가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생태법이라는 이제 이 개념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낯설지가 않은 개념입니다만 이제 처음 도입했다고 하는데 지금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이거 도입하는 게 사실은. 저는 뭐 진짜 도입됐어야 되고 우리 우영원 의원 같은 분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토론하면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생태법인 이거 논의하고 도입해도 누가 뭐라고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요. 오늘 토론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멘트요.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하시죠. 그러면 대신에 그 소속하고 짧게 좀 가능하면 짧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DXA 직접 행동에서 연대 활동으로 이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사회학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어떤 그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은 데카르트의 어떤 이원론적인 그런 철학 사조가 저번주에 아까 말씀하신 개발주의와 그런 인간이 자연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비판을 하면서 지금 철학계에서 신애니미즘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인간과 자연이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모든 종들, 모든 생태계를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그런 철학 사조가 대안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토론에서 얘기가 되었던 생태법인이 그거를 어떤 법리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토론자 분들의 말씀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생각을 했던 거는 다양한 동물 너무 생태계라는 게 너무 복잡계이다 보니까 생태 법인격이 누구 어떻게 부여되느냐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논의할 부분이 고려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김효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생격과 법인격 다양한 지금 당장 드는 생각으로는 종에게 법인격이 부여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개체에게 법인격이 부여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생태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그 분집별로 법인격이 부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생태법인의 토론이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앞으로 생겨나는 많은 공론장에서는 그 다양한 케이스와 사례들에 대해서 각각의 도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짧지만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신애니미즘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의 권리 주체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이제 이 법학 단원에서 굉장히 다루기 까다로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자 아무도 질문 안 하셔서 제가 그냥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포함해서 하여튼 마무리 발언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각각 발표자 두 분께서 이렇게 하고 오늘 토론회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법인법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이제 생태법인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방금 우리 사회학 공부하신다는 그분 이제 질문과 맞닿아 있는 건데요. 지금 진 박사님이 진생님이 생각하는 이 생태법인은 개체를 상정하나요? 아니면 종을 상정하나요? 아니면 특정 생태계를 상정하나요? 아니면 자연 전체를 지금 상정을 하는지요? 그 질문을 제가 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먼저 장 박사님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요. 진 박사님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법이나 이런 쪽으로는 거의 무지한 사람에 가까워서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 이 개념과 별개로 사실 저는 거의 매년 대부분의 시간을 제주에서 남방 큰돌고래를 보면서 살고 있고 그렇게 보다 보면 법인격이고 뭐고 다 떠나서 이렇게까지 계속 밀리고 얘네가 어디까지 밀릴까 하게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계속 늘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는 게 굉장히 반갑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진정입니다. 어떻든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이든 대한민국의 법률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깊숙이 들어오지 않는 갈 길은 되지만 그런데 어쨌든 오늘 좋으시고요. 어쨌든 우리 박태인 교수님 좌장하시면서 이제 중간중간 코멘트 상당히 저는 이제 금과옥 같았습니다. 보다도 발언 기회를 많이 주었어야 되는 많이 생각이 들고요. 개체냐 종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저 생각은 플랫폼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은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듯이 이 생태법인이라는 어쩌면 그 성격 규정만 해놓고 페이스리로 가는 거죠. 욕심을 내면 전 제주도 지하수도 법인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동양적 정서로 얘기하면 역지사지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 입장에서 우리를 봐보는 거예요. 돌고래 입장에서 우리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생태법인의 생태법인에서 돌고래를 이렇게 주목한 것 중에 하나는 위기적 상황이라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헌신적인. 제도리가 제주도 내려온 거는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대해서 감동하고 부끄러웠고, 제주도가 1년에 1,500만 명이 관광객이 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생태법인이 된다면 돌고래를 바라볼 때 관광객들이 돌고래가 신기하다, 재미있다, 멋있다가 아니라 제주도에서는 돌고래도 어쩌면 법적으로나마 인간하고 동등하게 바라보다가 라는 인식을 가진다는 게 저는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든 아니면 제주도를 사는 사람들의 생태 감수성에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김한구 선생님 교수님이 이제 태도의 중요성, 삶의 태도, 혁명적 전환을 이렇게 지적해 주신 거하고는 어떤 저하고 명랑상의 같은 거고요. 어쨌든 이제 또 우리 하는 말은 환경인식의 크기만큼 현실은 우리가 이제 참 따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 상당히 좋았고, 우리 김현철 우리 그 대표님의 지적도 상당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사실은 이게 범주와 개념을 얼마나 세련되게 이렇게 디자인하느냐가 향후 과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다음에 이렇게 법의 실효성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공감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그 박규환 교수님이나 어떤 김한구 교수님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디자인할 때 상당히 직접 참여를 해야 돼.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김현철 그 대표님 지적이 상당히 유미하고요. 그 다음에 토론문에서 우리 남종영 기자님이 오지 않았는데 그 71페이지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이 있어요. 이제 우선은 남방 큰 생태법인이 하는 데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비인격 체계에 인격을 주자는 것이나 아니면 인간과 바다 그리고 돌고래 생태의 연결성에 대한 시민적 공유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돌고래의 어떤 그 가치, 멸종위기주의에 대한 어떤 인간의 연민, 인간의 어떤 그 윤리적인 태도냐. 그래서 저는 어쨌든 두 번째, 돌고래의 삶과 존재와 인간의 관계가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기존의 산업주의적 관점, 인간주의적 관점을 뛰어넘는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빨리 위기 보호가 필요하다. 그게 절박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인간 그 어떤 인격체에 대해서 좀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보호한다고 달려들면 좀 입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 공감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남방 큰 돌고래의 사례, 장 박사님이 얘기했던 구체적 위기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들이대면서 요구하면 조금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규환 교수님이 어떤 비례 원칙, 생태적 비례 원칙이라든가 독일에서의 어떤 논란의 과정, 이런 것들이 저하고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입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논쟁점이 뭐였고, 이걸 어떻게 해소했으면 어느 정도까지 합의했고,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느냐 라는 것들이 저는 상당히 좀 유익한 얘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신준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국내외 사례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얘기해 준 것들도 우리가 생태법인을 디자인하는데 설득하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황현진 우리 이제 대표님이 발표라기보다는 그 응대면서요. 심장이 떨릴 정도로 가슴이 떨릴 정도로. 그리고 저는 제주도에서 나가라는데 상당히 부끄럽더라고요. 제주도의 연구를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하는데 나는 이제까지 무엇을 했느냐, 그런 어떤 부끄러움이 오늘 이런 행사가 마련되는 데서 큰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시간은 많이 넘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마무리를 제가 좀 하면 저는 이제 환경법을 한 20년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이제 여기 나오신 분들하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공감되는 하여튼 기존의 어떤 환경 법률 체계 시스템이 환경 동물을 포함한 환경 보호에 이렇게 하여튼 유효한 어떤 변화니 방안으로 이제 작동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아마 많은 이제 좌절감 이런 것도 느끼셨을 거고요. 저도 이제 현장에 있을 때 환경 변호사로 이제 활동을 할 때 그런 걸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제도를 법과 제도를 조금 더 이제 근대화하는 좀 생태화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하여튼 그게 이 맥락에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인간이 아닌 이제 비인간 자연의 가치, 고유한 가치, 본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자연의 권리를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이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사이에 기본적인 어떤 정서, 인식 이런 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더 나아가 이제 이런 우리가 자연의 어떤 본래 가치, 고유한 선 이런 것을 인정을 한다면 실제 이제 법 체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돼야 될 것인지 하는 말하자면 정말로 이제 시즌 2의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데 그 문제가 결국 이제 제도화의 문제이고 오늘 그 제도화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생태법인 경우는 좀 묵직한 파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결국은 저는 대표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변, 공호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한 고유한 어떤 본래 가치, 이익, 선들이 실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 어떻게 반영돼야 될지 또 개발 과정에서 이익 형량할 때 어떻게 또 반영이 돼야 될지 그런 어떤 대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이 생태법인도 결국은 제가 이해하기로 하는 것은 이 대표의 제도화의 한 방안으로 지금 제기를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생태법인과 관련해서는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이 생태법인 문제를 한번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이건 말고도 하여튼 더 이렇게 좀 말하자면 현실적인 어떤 대표 방안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정 생태계를 다루는 예를 들어 이제 그 뉴질랜드 사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제 좀 우리가 상정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시작하는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현실 제도에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이제 방안 그러니까 가령 서식지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예를 들어 구견인을 같이 지정하도록 해서 가비언이라고 보죠. 그런 것들 같이 지정을 해서 그 구견인이 서식지 보호와 또 서식지 안에 있는 동물들의 구견인으로서 어떤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현실적인 제도 안에서 또
좀 비교적 성취 가능한 설득 가능한 그런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상정 가능한 방법들을 좀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이런 것들의 밑바탕은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제 인식, 우리의 태도가 전반적으로 이제 좀 달라져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의식하고 또 제도의 문제가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도가 조금 더 치고 나가서 의식을 바꿔야 되고, 이렇게 바뀌어진 의식이 다시 그 제도를 지지하고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출발점을 제공해 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했던 이런 논의들이 조금 더 진전된 형태로 나왔으면 싶고요. 저도 이제 강원교육 학계에서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다룰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장에서 또는 토론회 자리에서 계속 인연을 갖고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또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서로 격려와 지지에 의해서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 자료집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료집에 정말 소중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몇 부씩 가져가셔서 오늘 오지 못한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꼭 생태법인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또 생태법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